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박변TV 라이브 정식 방송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정식 방송 두 번째 시간인데 아직 어색하긴 합니다. 벌써 오늘이 5월 31일이에요.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벌써.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개인 사업자분들은 5월이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달이어서 가정적으로 더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해서 또 이것저것 나가는 그 지출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가장분들에게는 5월이 가장 힘든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송 오늘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5월을 무사히 넘기고 내일이면 6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은 6월 1일 지방선거 본투표 날이네요.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던데 사전 투표들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전 투표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전 투표일에 일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고 사전 투표를 하지 못했고 내일 이제 시간 내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1회 방송 때도 말씀드린 대로 박변TV 라이브는 재판 일정이 겹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2시 사이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제 지방선거 본투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생방송 진행을 사무실에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저도 이제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생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변TV 라이브는 최신 산재 뉴스 그리고 박변의 산재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산재 상담을 주된 코너로 해서 진행됩니다. 방송이 시작되면 그날의 산재 관련 뉴스나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제가 맡았던 산재 사건들의 승소 사례를 이야기 드리기도 할 겁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라도 채팅창에 산재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생방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 스트리밍이나 이제 편집 영상, 동영상으로 올리면은 동영상 댓글에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댓글 달아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빨리 답변을 원하신다 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상담 전화로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음악 잠깐 듣고 오셨고요.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산재 관련 뉴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022년 5월 27일자 대한급식신문 기사인데요.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최근 3년간 여기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 기간인데요.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7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788건, 2019년에 972건, 2020년에 777건으로 연간 평균 약 846건의 산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재 발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사고가 722건, 화상 등을 입은 경우가 629건, 근골격계 질환이 341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조리도구 등의
의해서 절단되거나 베이거나 찔리거나 한 사건이 176건, 물체에 부딪힌 경우가 157건, 물체에 맞아서 다친 사례도 141건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비 노조는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각종 산재의 근본 원인은 높은 노동 강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비 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학교 급식의 경우 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이 14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는 5,365명, 2차 1,3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에 49.8%인 절반가량이 1인당 식수 인원, 그러니까 담당 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사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명이라는 응답도 32.9%에 이른다고 합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학교급식의 1인당 식수 인원은 두세 배 수준이라면서 2019년 김종은 의원실에서 지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국책연구기관, 국립수련원 등 8개 기관과 군의 1인당 식수인원 평균은 57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도 시도 교육청마다 달라서 1인당 식수인원 평균보다 높은 노동 강도에 노출된 조리실무사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죠. 그 조건이란 게, 이 학교 급식실이란 게 결국은 그 주방 내에서, 좁은 주방 내에서 많은 인원에 대한 그 급식을 만드느라고 이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집중돼 있죠. 학교 급식실, 급식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사례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어쨌든 산재가 인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치지 말아야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어쨌든 그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대비를 한다고는 하더라도 학교 급식실의 특성상 그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분들, 급식에 관계된 교육청, 이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제도 마련이나 제도 마련 같은 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 기존에 올려주셨던 질문 중에서 다른 재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기계톱엔 아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산재장에 9급 11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근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근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액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회사에 보상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줄여서 근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근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근재보험에서는 그 한도액까지만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추가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근재보험회사에서 직접 근재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재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근재합의나 손해배상 합의 과정부터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재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배상금은 병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액, 장래 예상 소득액 등의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이루어지며, 위 총 손해배상액에서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기여한 과실 비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액 등을 공제해서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몇 % 정도 될까요? 사고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30% 정도로 해서 결정합니다. 이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경우에는 40에서 50%까지 인정되기도 하고요.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으로 재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10에서 20% 정도는 재해자의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기계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기계날이 튀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재해 비율인 30%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손해배상 Q&A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변의 박변TV 라이브 지금 1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박변TV 라이브 코너 진행하는 동안에도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확인하고 답변 드리니까요. 제가 진행하는 거에 개의치 마시고 채팅창에 산재나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습 방송 때보다 오히려 정식 방송 시작한 이후에 채팅창에 이게 많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이 줄었네요. 오히려 어느 정도 그렇게 산재 사고를 당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주로 이제 산재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사건 수에 비하면 인원수가 산재 관련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구독자분들을 비롯해서 시간 되시는 대로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에서 반드시 산재 궁금하신 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법률 관련해 갖고 또 올려주시면은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코너로 박변의 산재 이야기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산재 관련
지식들 계속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산재 관련 지식 진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뭐 더 이상 채팅에 질문이 없다 그러면은 뭐 1시간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에 제가 1시간을 잡은 게 그 연습 방송 하면서 그 질문 올려준 거에 대답하고 하는 것만 해도 거의 30분 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분 하고 뭐 제가 준비한 코너 해서 합해서 그러니까 1시간 풀로 채우긴 힘들고 50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정식 방송 시작되고부터 오히려 이게 채팅창에 질문이 안 올라와서 예, 또 어제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예. 손에 대한 최고 장애율이 50%보다 높게 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게 그 판례 절단에 대한 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복합해서 산정한 장애가 그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예.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 된 경우에는 최고 뭐 50%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손목 부분은 절단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손목도 장애가 있고 손가락 5개 모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장애율을 합산해서 이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예. 예, 되셨죠? 예. 그리고 회사랑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뭐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법원 판례에도 개별적인 장애율을 합한 것이 그것을 절단한 장애율을 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애매하긴 해요. 손목 부분하고 나머지 4손가락, 이제 엄지손가락은 절단되셨는데 나머지 4손가락은 이제 폐용이거든요. 그 폐용이 손목 부분의 증상과 해서 폐용이 된 것이라면은 그게 손목 부분까지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손목이 이제 손목 부분이 뺀다고 하더라도 엄지손가락부터 5개를 합하면은 아마 제 기억에 50%가 그것도 50%가 넘는 것으로, 넘었던가요? 하여튼,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합의 과정이니까요. 일단은 상대방한테 주장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이제 뭐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때 이제 대법원 판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거 부분은 이제 그거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한테 질문 주셨던 비율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박변의 산재 이야기, 산재 관련 필요한 지식들이나 산재 관련 이야기들 관련해서 오늘은 산업재해의 발생과 처리 절차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발생 유형이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는 재해 원인과 관련해서 2가지로 나뉘고요. 재해의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누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또 올려주셨네. 예, 직업계에서 오로 한 건 그건 뭐, 예. 그거는 저기 누구야? 그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거는 직접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거니까.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재해 원인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로 나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해 정도에 따라서는 유족이 청구하게 되는 사망에 의한 재해, 그러니까 그 재해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에 의한 재해, 그다음에 재해 근로자 자신이 청구권자가 되는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은 요양에 의한 재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나누면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도 이제 그 요양재해와 사망재해로 나눌 수 있고,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의 경우에도 요양재해와 사망재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이제 업무상 재해, 사망재해와 요양재해의 경우에는 이 청구권자가 달라지는 절차에서도 절차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해 원인과 관련된 사고에 의한 재해냐 질병에 의한 재해냐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인정할지 여부가 차이가 난다면은 사망에 의한 재해냐 요양에 의한 재해냐는 아예 절차 자체가 산재 처리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산재 처리 절차라는 요 코너에서는 그래서 크게 구분을 사망재해 처리 절차와 요양재해 처리 절차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재해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근로자가 아니죠. 당연히 사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유족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게 되고, 일시금의 경우에는 1300일분의 평균 임금이 유족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연금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일시금을 원한다 그러면 50%까지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조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족급여라는 거는 재해 근로자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그 일시금으로 모두 받게 되면은 그 재해자 이 산재보험의 이의를 상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국 근로자가 사망해서 외국인이 이제 배우자가 그 유족급여를 받게 되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다시 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0%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아닌 경우, 또 아니면은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이제 수급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어린 자식도 없고 한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수급권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연금 지급이 아니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급권자의 유족의 유족들은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제 그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장의비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비도 무조건 유족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장애비는 좀 특징이 있는데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장례를 회사가 주관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은 장의비는 회사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재해 말고 요양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양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최초를 우리는 이제 말을 산재 신청해 주세요, 산재 신청해 주세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요양급여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이제 병원비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그 치료받은 병원에 그 지급이 됩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금이 이제 치료를 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역시 국민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휴업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본인이 직접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한 달 이상 입원하게 되면은 최초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퇴원을 하거나 집에서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때마다 휴업급여 청구를 하고 그에 맞춰서 휴업급여 심사를 해서 휴업급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장애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된 후에 신체 등에 장애가 남는 수 있는 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받아서 장애급여 신청을 해서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애 등급은 총 14급까지가 있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는 무조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4급부터 7급까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든지. 근데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8급 이하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이나 일시금의 지급 기준은 그 등급별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1급이 당연히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급이 가장 낮을 것이고요. 요렇게, 그래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이후는 이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재해근로자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유족급여 청구를 하시면 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시면 되고, 사망사고 이외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자신이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요양기간이 종료돼서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박변의 산재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시간을 채울 채팅창에 이렇게 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걸 전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채팅창 오늘은 거의 이제 질문이 많이 없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 박변TV 라이브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코너가 제일 중요한 코너니까 앞으로 조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은 채팅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 같으네요. 아직까지는 초기라 참여율이 높질 않아서 이게 방송 시간을 한 시간을 다 채우기도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더 채울 수 있도록 한번 또 다른 코너도 한번 더 준비를 일단 초반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여튼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생방송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합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 나날이 풍부하고 유익한 방송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재근로자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박변TV 라이브의 산재 전문 박충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